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의사들도 놀라워하는 3분 균형 운동입니다. 혹시 요즘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리시거나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질 뻔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냥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균형력을 되찾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시면서 걱정되신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지는 경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쉽게 생기고 특히 고관절이나 손목, 척추 골절은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근력과 균형력이 더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발바닥으로 땅의 상태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약해집니다. 둘째, 다리 근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셋째, 귀 속의 평형기관이 노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넷째, 시력이 나빠지면서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균형을 잃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도 즐기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그런데 72세 무렵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걸을 때 더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만약 머리를 부딪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혼자 사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쩔 뻔했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걸을 때마다 조심조심하게 되었고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외출도 점점 줄였습니다. 넘어질까 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되자 다리 힘이 더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걱정하던 아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단지 노화로 인해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균형 운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낙상 예방 교실을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3분 균형 운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단 3분 운동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3분씩 꾸준히 했습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기, 제자리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로 5초도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흔들흔들거리며 금방 발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자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초까지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졌습니다. 걸을 때 덜 비틀거리게 되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다시 산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만 걸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씩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3분 균형 운동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운동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3분 균형 운동은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관여합니다. 발바닥 감각, 다리 근력, 귀 속 평형기관, 시각,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뇌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균형 운동은 이 모든 기능을 동시에 자극하고 강화시킵니다. 특히 한 발로 서는 동작은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의 작은 근육들이 끊임없이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의 균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하면 강해지듯이 균형 감각도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균형 운동의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2주 동안 균형 운동을 했더니 낙상 위험이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균형 운동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균형 점수가 3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균형 운동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3분 균형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고 하셔도 됩니다. 왼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 자세로 10초간 버텨보세요.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운동입니다. 10초 후 발을 내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오른발을 들어 올립니다. 역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양쪽 다리 각 3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시작하지만 점차 손을 떼고 해보세요. 처음엔 5초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10초, 20초, 30초로 늘어납니다. 한 발로 30초 이상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면 균형력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운동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섭니다. 최대한 높이 올립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발꿈치 걷기와 발끝 걷기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발꿈치만 땅에 대고 발끝을 들어 올린 상태로 10보 걷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발끝만 땅에 대고 뒤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로 10보 걷습니다. 이 동작은 발목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흔들거려서 어려울 수 있으니 벽을 따라 걸으면 안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정숙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로 걸을 때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불안했습니다. 작년 가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길이 약간 울퉁불퉁했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손목만 살짝 삐끗했지만 그날 이후로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무릎 수술 후 재활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균형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배운 것이 한 발로 서기였는데 그분은 3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술한 쪽 다리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매일 집에서 3분씩만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하면 금방 흔들려서 발을 내려야 했습니다.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격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째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 발로 5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째는 10초가 가능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 덜 불안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까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2개월째는 한 발로 20초 이상 설 수 있게 되었고 뒤꿈치 들기도 15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하면서 한 발로 서기를 합니다. 세수하면서 뒤꿈치 들기를 합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경로당도 가고 시장도 혼자 갑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3분 운동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균형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동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네 번째 동작은 눈 감고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을 잡는 데는 시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어서 더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균형 감각 훈련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벽 옆에서 하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5초만 서보세요. 처음엔 금방 흔들릴 겁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다섯 번째 동작은 일직선 걷기입니다. 바닥에 줄을 그어놓거나 타일줄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양발을 일직선상에 놓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이 걷는 겁니다. 이 동작은 균형과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10보 정도 걸어보세요. 처음엔 흔들거리겠지만 연습하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제자리 무릎 높이 들기입니다. 제자리에서 걷듯이 무릎을 교대로 들어 올립니다. 단, 무릎을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허리 높이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동작은 다리 근력과 균형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양쪽 다리를 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하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수 어르신은 올해 77세입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무직으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집에서 주로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셨습니다. 75세 무렵부터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계단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고 병원에 가니 고관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3개월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게 된 후에도 다시 넘어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걱정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낙상 예방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균형 운동을 배웠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양발로 서 있어도 흔들거렸으니까요. 강사가 벽을 잡고 천천히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벽을 잡고서만 했습니다. 한 발을 살짝 들고 3초만 버텼습니다. 2개월째 되자 한 손만 벽에 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초를 버텼습니다. 3개월째는 손을 떼고 8초를 버텼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의 변화였습니다.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2층까지 혼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20분씩 걷습니다. 77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그분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균형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집에만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균형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양치질할 때,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등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반드시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세요. 맨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천천히 난이도를 높이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동작을 하려다 다칠 수 있습니다.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올리세요. 넷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다른 운동과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다리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 한 발로 몇 초 섰는지, 뒤꿈치 들기를 몇 회 했는지 적어두면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균형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몇 초만 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립니다. 설거지할 때도 한 발로 서서 해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가볍게만 잡고 균형을 잡아보세요. 완전히 놓으면 위험하니 살짝만 잡고 균형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잡되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만 대고 오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균형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여러분, 오늘 3분 균형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낙상은 무서운 사고이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기, 발끝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처음엔 어렵고 불안하겠지만 2주만 지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3개월 후에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6개월 후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균형력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벽을 잡고 한 발만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상 걱정 없는 활기찬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순간,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국가가 어떻게 손을 내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혹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한데 손에 돈이 없거나 집에 난방이 끊겨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참고 견디기엔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위기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빠르게 도와드리는 제도가 바로 긴급지원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가 여러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으십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일도 있고 집에 불이 나거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그것도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복지제도는 신청하고 심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긴급지원은 다릅니다. 신청하신 날부터 바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선지원 후심사 방식입니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일단 먼저 도와드리고 나중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분들을 단 하루라도 빨리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6가지 위기 상황이 해당됩니다. 첫째,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입니다. 둘째,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셋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넷째,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순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그분은 남편과 단둘이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시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셨고 그분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두 분이서 아껴 쓰며 그럭저럭 지낼 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하려다가도 다들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일단 신용카드로 긁었지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최소 3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갚으란 말입니까? 그분은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사회복지사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듣고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청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설령 있다 해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계비로 102만 원, 의료비로 300만 원,
그리고 월세 지원으로 6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막막했던 앞날에 갑자기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매달 생계비와 월세 지원을 받으며 남편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고 3개월 후 다시 가벼운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건강하진 않지만 두 분이서 힘을 합쳐 다시 생활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긴급 지원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17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285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셋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일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이 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를 나중에 하고 일단 먼저 지원합니다. 즉, 위기 상황만 확인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이철민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기초연금과 작은 국민연금으로 조촐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를 쓰기 어려워지셨고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자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거기에 약값과 재활치료비까지 더해지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더구나 지금 몸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하던 중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복지관에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긴급지원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위기 상황에 해당되니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신청한 지 사흘 만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비로 300만 원, 생계비로 10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늘에서 도움이 내려온 것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막했던 상황에서 이 지원금 덕분에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되었고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되진 않았지만 혼자 걷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긴급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쯤 집도 잃고 희망도 잃었을 거라고,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긴급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생계비 지원입니다. 식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68만 원, 2인 가구는 약 114만 원, 3인 가구는 약 146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경우 연이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 지원입니다. 월세나 전기요금, 가스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64만 원, 2인 가구는 약 71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1인당 한 달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22만 원, 중고등학생은 33만 원이 지원되며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여섯째, 그 밖의 지원입니다. 연료비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위기 상황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10만 7천 원, 해산비는 70만 원, 장제비는 80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박영숙 어르신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이신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작은 전셋집에서 사셨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30만 원 정도로 생활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크게 어렵지도 않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그분이 사시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옆집에서 시작된 불이 번져서 그분의 집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밖에 나가 계셔서 다치진 않으셨지만 집안의 가재도구와 옷가지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잘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수리가 필요했고 수리가 끝나려면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어디서 지내야 할까요? 자녀들 집에 가려니 다들 좁은 집에서 사는데 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관에서 2개월을 지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에 탄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새로 사야 하는데 그 돈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딸네 집에서 잤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주민센터에 알아보고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즉시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로 한 달 140만 원씩 2개월간 지원받아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로 68만 원, 연료비로 10만 7천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다른 지원 제도도 안내해 준 것이었습니다. 화재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그리고 의류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민간기관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2개월 후 집 수리가 끝났고 그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긴급지원 덕분에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평온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긴급 지원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덜 불안했을 텐데 하시면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이 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 이웃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화재나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 확인서, 실직한 경우 퇴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당장 없어도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는 나중에 진행되므로 신청 후 보통 2일에서 3일 안에 지원이 결정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미자 어르신의 신청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이신 그분은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연락하기도 미안했습니다. 막막하던 중 병원 사회복지사가 긴급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저했습니다. 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고 혹시 서류가 부족해서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진단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급한 상황이니 먼저 신청하고 서류는 병원에서 받아서 일주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공무원이 찾아와서 집 상황을 확인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직접 보았습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혼자 일어서기도 힘든 모습을 확인한 공무원은 즉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의료비 200만 원과 생계비 68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고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을 6개월간 받으며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혼자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니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신청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줘서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라고 주변에 알리고 다니십니다. 긴급 지원을 신청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기 상황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긴급 지원은 위기 발생 시점부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시간이 너무 지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선지원 후심사 방식이지만 나중에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위기 상황이 명백하면 문제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긴급 지원은 일시적 지원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만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최대 6개월, 주거비는 최대 12개월입니다. 넷째, 긴급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른 지원 제도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긴급 지원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제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다섯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명확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준 안에 들어가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째, 신청할 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도와드리기 위해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을 빠르게 돕기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국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우선 지원 대상이므로 더욱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2025년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하실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혼자 견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어려움에 처하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